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분명히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56번의 박수로 화답을 했고 야당은 침묵 시위로 일관했는데요. 한편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장외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태순 평론가, 강훈식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시정연설 쭉 두 분 보셨을 텐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41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셨습니다. 마지막 말미에 역시 역사 교과서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굉장히 강한 톤의 어조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부분만 저희들이 좀 발췌를 했는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그동안 가뭄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오늘 마침 단비가 내려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단비처럼 국민들을 위해 예산과 여러 현안들도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관이 확실해야 우리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를 세계 속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 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정개혁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사람의 큰 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씩이 더 크듯이 우리 경제의 힘찬 재도약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일부 내용 들으셨습니다. 역사 왜곡 문제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는 정말 자신을 향해 레이저를 쏘는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 방금 내용 영상 화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오랜만에 뭐 단비가 와서 그때하고 뒤에 보면은 집필되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을 이럴 때는 우선 데시빌, 헤르츠가 한 2배, 3배 쫙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41분 중에서 나중에 37분 정도는 사실은 뭐 각 수석들, 다 비서관들이 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갖다 차분하게 읽어내. 지금 방금 우리 황평을 말씀하신 저 부분입니다. 앞부분 왼쪽에 보신 분이 바로 앞 시작할 때 부분 평온한 부분이죠. 단비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말고 이제 그 국정화 교과서 이야기. 집필되지도 않은, 그 일어나지도 않을 이런 대목할 때는 과정이 확실히 대변되죠. 근데 그때는 또 뒤에 부분 보니까 제가 딱 어제 보면 느낀 게 뒤에 4부는 본인이 직접 쓰셨구나. 아 그래요? 느낀 게 요게 며칠 전에 있었던 오자회동 있죠. 청와대. 오자회동에서 했던 말씀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내용은. 또 그 내용은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 미국 유엔 순방 떠나기 전에 미국 순방 떠나기 전에 보면은 3시간 전에 수석 비서관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 모아놓고 그 당시 교과서 문제하고 그 역사적 어떤 흐름이라든 이런 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대통령 수석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갔어요. 그 내용 3가지가 보면은 거의 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저는 어제 느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핵심은 그거거든요. 좀 집필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갖고 역사 왜곡이니 과거 독재 미화니 친일 미화니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좌시하겠는가 아니면 국민들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는가.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다음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죠. 지금 그렇다면 2003년 이후에 12년째 쓰이고 있는 이런 근현대사 교과서 그 내용 한번 제대로 읽어봤느냐. 그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다가 부끄러운 역사를 폄훼하고 어떤 북한 3대 세습으로 세계에서 가장 망가진 국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정통성이 있는 양 그렇게 기술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소명의식을 갖다가 보여준
그 이런 대목에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세대의 사명이다. 예. 저 그 대목에서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 반대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예. 또 보면은 보수 쪽에서는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쉬운 여섯 차례. 알겠습니다. 강 교수 이해 좀 박근혜 들어볼까요? 대통령 이제 뭐 어쨌든 늘 선거의 여왕 이렇게 불릴 정도로 선거를 어제 오래간만에 선거를 이끄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시정연설보다도 보통 이제 시정연설을 하면 본인이 마지막 마무리는 하시지만 국회 시정연설이나 당대표 연설을 하면 TF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이런 것들을 예. 각자 의견을 이제 수석들이 모아서 왔을 테고요. 그것들 마지막 이야기하는데 본인의 의중을 담긴 부분은 아무래도 마지막 부분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었을 것이다. 근데 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비밀 TF 논란이 좀 되고 사실 이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에서 자꾸만 밀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 의견들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으로 보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황세순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호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조급함 아닌가. 여론에서 이게 안 좋아지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걸 다시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오래간만에 선거에 앞장에선 느낌의 그런 모습을 좀 봤고 어떤 좀 면에서 보면 아쉬운 것들은 그런 예, 면에서 예. 보면 핵심 지지층에게 사명감과 동기부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전체가 바라보고 좀 편안했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우리가 좀 시끄러운 여지를 좀 남긴 것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도 좀 듭니다. 예. 앞장섰다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역사교과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고 또 박근혜 정부 출범했을 때 2년 반 동안 그냥 둘이 뭉스리하게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을 갖다 쭉 살펴보면은 2013년 취임하자마자 사실 이 교과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예. 현안 때문에 좀 묻혔던 거죠. 우선순위가 밀렸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강 교수 말씀대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나의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또 보면은 뭐 항상 그 둘이 뭉술이 있는 듯 없는 듯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교육 공무원들에 의해서 그냥 대통령이 겉도는 그런 예, 분위기에서 예. 점점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그야말로 점점 좌편향적으로 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저는 조급함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예.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당장은 42대 42에서 한쪽은 5, 한쪽은 6 빠져서 지금 뭐 47대 36이던가요?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콘텐츠, 예. 진짜 국정하냐, 뭐 검인정하냐, 뭐 예. 자유, 뭐 발행자 이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문제 갖고 앞으로 한 서너 달 정도 서로 간에 이렇게 뭐랄까 역사 예. 전쟁이 벌어지면 예. 결국 보수 쪽이 예. 늘 얘기하잖아요. 진보 쪽에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고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자,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교육부 장관을 맡겨놔도 교육부총리라는 사람이 보면 흐리멍텅하게 예, 이야기하고 예, 있고 예. 심지어는 정상적인 공무원들의 그 공무 집행을 갖고 마치 무슨 도둑놈들이 모여서 무슨 역적질이나 한 듯이 무슨 그런 식으로 TF팀이라고 예, 몰아치고 있는데도 예. 입국 다물고 있는 부총리 그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봐서도 앞서 물은 진단 부분 그 조급함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러나 대통령을 그런 모습 보면서 대통령은 결국 외로운 자리일 수밖에 없구나. 물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예. 다음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 뭐 그 위에 나겠습니다만 예. 박근혜 대통령 나름대로 사명감, 소명 갖고 진행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시정연설 당초 이제 10시에 시작되기로 했지만 15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보면 약간의 오개티가 될 수도 있던 부분이겠습니까? 그쪽에서 보면은 야당의 침묵 시위 부분. 저는 이제 모니터 시위라고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강 교수께서 이야기를 좀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당, 야당,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을 다 칭찬했으면 좋겠다. 즉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시정연설에 참석한 거 되게 좋은 관례를 남기고 예. 있는 자세다 이런 거고요. 또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전면 보이콧을 해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더 부각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여론의 부담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참석을 해서 또 거 이상의 오버하지 않는 그래도 참석을 해서 또 기립도 좀 지난번에 비하면 많이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기립도 많이 하고. 물론 대통령도 사실은 좀 칭찬해야 되고 야당도 좀 칭찬받아야 된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저 정도는 네. 또 어떻게 보면 좀 널리 좀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 좀 보여지고요. 예. 어제 저는 의외로 거기에 백미는 네. 15분 동안 지연하면서 운영했던 정우화 의장의 운영의 묘미입니다. 그래요? 즉, 바꿔 말하면 어제 물론 몇 분의 의원들 중간에 퇴장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분이라는 시간을 끌어가면서 사실은 야당 의원들은 굉장히 압박됐을 겁니다. 정말 이거 좀 내려라 이렇게 이제 어떤 장내의 소송을 좀 이렇게 세 번 시간을 요청을 네, 했죠. 시간을 요청을 하면서 시간을 끌은 것이 사실은 야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됐을 것이고 더 이상의 오바가 좀 나오지 않게 막은 효과가 있었다. 여당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격에 좀 호응을 해주는 야당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좀 잘된 시정연설의 어떤 틀 물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컨텐츠의 문제의 논쟁과 쟁점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이전에 그래도 틀로서 보면 아쉽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역할들을 잘했다 저는 이렇게 그래요. 분위기 이런 거죠. 우리 강 교수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약속 지키고 있어요. 2013, 2014, 2015 계속 시정연설. 예전에 역대 어느 대통령도 첫 해야만 한 번 같이 나머지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독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대통령이 그야말로 의회를 갖다가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또 파트너로서의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제 정의화 의장도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 보면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왔을 때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그 당시 이렇게 그 입구에서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 어제도 보니까 뭐 국정교과서 반대, 뭐 민생 뭐 이래갖고 더역하니 그 의원들 보면 그 저 노트북 있잖아요. 그 모니터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래도 의장이 그렇게 간곡하게 그거 띄어라 얘기했으면은 그건 예의를 갖춰야죠. 그리고 그 대목에 대해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 모시고 정무수석을 하셨던 유인태 의원 같은 경우도 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유인태 의원 같은 경우도 그건 일단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다음에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것이지 무슨 진짜 386 운동권 아이들이란 표현 썼습니다 지금 아이들 그다음에 뭐 옛날 대학교 시절에 퍼포먼스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129명 거대 야당의 그 어떤 최신에도 맞지 않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할 수 있는 최저수의 어떤 항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예의를 지키면서 그 정도는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즉 야당 입장에서 더 뭐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 정도 또 안 하면 또 반대로 또 국정교과서의 반대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저 정도 수준에서면 여야 다 칭찬받을 만하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이번 국정화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의 핵심에 이제 있는 인물이죠. 황우여 교육부총리. 자, 사퇴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어제 이제 3시간 후에 시정연설 3시간 뒤에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경질론이 나왔는데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11월 2일인지 5일인지 정확치 않습니다만 행정 확정 고시를 하고 나서 바로 예를 들어 황우여 부총리 장관 경질해 보십시오. 이거는 창피하기 짝이 없는 얘기죠. 황우여 부총리 입장에서는 아마 뜨하게 했을 거예요. 어이 큰일 났다. 흔한 얘기로 경질이랑 말이 좋아서 경질이 잘렸다는 얘기거든요. 황우여 부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정의화 의장하고 그때 맞붙지 않았어요. 국회의장 되시겠다고. 근데 그때 밀렸죠. 밀려서 좀 부총리하고 계십니다만 본인은 이번에 육선 되셔갖고 국회의장 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이른바 부총리로 잘 못했기 때문에 경질되었다. 그건 보통 오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 대통령 시정연설로 3시간 만에 보면 긴급히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사실 황우여 부총리에 대해서는 말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교육부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방대학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여기서 손 놓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계의 가장 핵심은 구조조정 문제인데 손 놓고 있거든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계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다 지금 마침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계속 심지어는 무슨 얘기하니까 제 개인 방송에 나왔어요. 제 개인적 소신은요. 국정도 거민정도 아니고 자유발행제입니다. 그러면 장관 빨리 그만두세요. 진영 당시 장관이 진영장은 자기 소신과 다를 때 장관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서 자기 정치 철학을 자기 임기 중에 펴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 철학이 다른 장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진영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지금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을 걸고 국정화 얘기하는데 제 의견은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밤에 시위 때 무슨 얘기 나왔어요? 문재인 대표가. 무슨 얘기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황우여 부총리가 보니까 제 뜻이 아니라 윗선의 뜻이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어제 광화문 촛불 시위 때 촛불 집회 때 문재인 대표가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했을까요? 아니. 제가 조금 전에 한 말 있죠. 제 개인적 소신은 자유발행제입니다. 그 얘기를 방송에서 했어요. 그 이야기는 했고요.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딴 얘기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F팀
무슨 일을 할 때 장관이 할 땐 당연히 10월 5일 날 10월 12일 날 발표했으면 그 일주일 전에 TF팀 꾸려서 그 타당성 조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건 당연한 업무에 21명 중에서 교육부 직원 아닌 사람 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국가정보원 직원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비선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는데 입국 다물고 그 여야 양비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느 나라 부총리입니까? 좀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김태흠 의원이 초선 의원이에요. 창피한 줄 알아야죠. 오선 의원인 황우여 전 당대표에게 당장 경질해야 된다. 그래 김무성 대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에 일리 있다. 그러니까 올라갔고 지금 3시간 얘기했는데 그 저는 황우여 저 부총리 저 생각이 다르시면요. 우리 황 부총 당장 오늘 신랄하게 당장 오늘 그만두셔야 돼요. 본인의 소신이 자유발행자라면 미국같이 한 권에 $100짜리 책 내는 그쪽 나라에서 장관 하시든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는 장관할 짝이 없습니다. 주무장관인데 분명히 이제 전략이 부재하다는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 당대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태흠 의원이 갈아치워야 된다 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그러니까 초선의 김태흠 의원이 갈아치워야 된다라고 할 정도면 사실은 지금 여당 내부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차관도 얼마 전에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관도 경질한 만에 장관을 경질하는 것도 대통령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격정 문제를 풀고 나는데 문제는 10월 5일 날 교육 TF 이제 뭐 이거의 논란은 황태순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따로 하더라도 10월 5일 날 어쨌든 시작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인데 10월 8일 날 국정감사에서 정해진 것 아무도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당 입장에서는 왜 정해진 게 없냐?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선 위증일을 했든지 아니면 당신이 그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긴급하게 2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제 말하려고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여의도의 일각에서 어당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당육이라는 소문이 많아요. 육선은 이렇게 무조건 해야겠다. 육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당육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본인의 지역구 출마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평가들이 여의도에 실제로 산재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문제를 제대로 국정교과서 문제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문제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이 아니라면 교육부 장관이라도 상세하게 필요성을 설명하기 바라지만 아무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처음 설명한 거거든요. 이래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큰 틀의 한 축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특히 교육개혁이나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별다른 메시지와 방향은 안 보이고 어당육이라는 소문만 자꾸 횡행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건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인 문재인 대표한테 윗선의 짓이다. 이런 건 사실 소신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신과 국정 철학에 대한 본인 입장을 가지고 비판하려면 차라리 대통령을 비판하든지 아니면 대통령하고 동의한다면 앞장서서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야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치킨 게임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방금 들은 소식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가 그 교과서 ABB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파행을 지금 겪고 있는 44억 그 문제 교육부에서 했는데 그 문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44억이라는 문제를 자 이제 보면 앞으로 국정화 교과서 보면은 44억을 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야당에서 그 배정 못 한다. 그럼 우리 예비비로 하겠다. 근데 지금 정확히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뭘 갖다 할 때는 지금 이것은 국정화 이 문제는 지금 내일 10월 아까 말 10월 12일 날 결정된 거고 이 예산의 틀은 이미 상반기에 짜놓은 겁니다. 상반기에 짜서 상반기에 나름대로 국무회의 거쳐갖고 이쪽으로 좀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소요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예비비로 충당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논리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 아까 저 파행으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44억인데 이거 예비비는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 제가 행정학도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예비비라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랑 정확히 딱 떨어지게 맞습니다.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 근데 야당은 또 그런 게 아니고. 저게 이제 포인트는 아마 지금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예비비 자료 제출을 해라. 그러니까 안민석 그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의 주장에 따르면 44억 중에 25억이 홍보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주무장관의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정도 안 했는데 홍보비로 먼저 25억을 지출할 수 있느냐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제출하라고 해서 아마 여당에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아마 파행됐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문제는 한번 이번 국감에서 또는 예결에서 부딪혀야 되는 지점들입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틀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문제를 예. 먼저 예비비란 명목으로 집행한다라는 것 자체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 부분에 44억 중에 25억이라는 홍보비에 대한 부분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이제 야당이 첫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 여론전을 계속 가속하고 있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 따르면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서고요. 헌법소원 검토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헌법 소원하는 건 좋죠. 예. 그러면 나름대로 보면 마치 통합진보당이 위원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정부에서 위원 정당 해산을 예. 갖다가 헌법재판소에다 걸 수 있는 거고, 그건 야당에서도 그 문제는 그 절차로 거는 건 옳습니다만은. 예. 지금이 아까 말씀하신 정기국회 중 가장 민감한 예산국회 중에 당 지도부가 지방 순회하는 거 뭐 하는 게 뭐 옳은 것이냐,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어제도 보니까 이제 전교조들이 한 1,500명 모여서 광화문에서 뭐 저 한 모양인데 예. 그것이 옳은 것이냐 보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충분히 공간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 식으로 어떻게 보면 외곽을 두들겨서 내부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어떤 전술적인 모습인데 예.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문재인 대표가 혹여 예. 다 이렇게 보면 저 외부에서 위기를 조성하면요 내부에서 다른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내부에서 그동안 뭐 문재인 대표의 여러 가지 리더십의 문제라든가 당의 뭐 기억도 좀 까마득하시죠? 뭐 공천 심사 뭐 해갖고 20% 자른다던가 까맣게 잊고 예, 있어요. 예, 예전 얘기 같아요. 예. 또 약간 옛날로 예, 느껴지시죠? 당내에 있는 또 분란의 소지를 갖다 바깥에 또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그게 풀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예. 129명의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이거는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따질 부분 따지고 예. 상임위에서 따질 부분 따지고 여기서 따져야 되는 것이지 네. 그것을 외곽으로 몰고 갈 정도로 이게 그렇게 보면은 정기국회가 한가한 곳인가. 예. 결국 그러면서 선거 한마디 더 할게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민생 운운하는 것이 옳은 자세인 것인가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황태수 없습니다. 평론가님 이제 팩트가 좀 다른 거는 예, 지금 이제 야당이 장외 투쟁만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이 다 맞는 말이고요. 지금 이제 아마 원내 병행 투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외도 하고 오늘도 또 예산안 고민 예산안도서 참석을 싸우고 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예, 하는 예, 거고요. 예.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저는 뭐 이 사건이 처음 났을 때부터 국정화 문제 났을 때부터 국회보다는 시민사회 단체가 좀 이런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게 돕고 국회는 국회에서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슈화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그리고 또 거기에 당내 문제도 아마 부정은 못할 겁니다. 사실은 예, 이제 당내가 되게 시끄럽기도 한데 여당과 특히 대통령과 큰 전선을 갖고 싸울 때는 예. 힘을 합쳐야 된다는 야당의 예. 또 암묵적인 전통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끌고 나가는 건 맞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예. 문제는 이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당내 문제가 잦아드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예. 살아있다라는 걸 문재인 대표는 직시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장애투쟁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 여론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 있을 겁니다. 예.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역사교과서를 야당 입장에서 함께, 그러니까 국회 내에 장내 예. 투쟁도 하고 또 장애 투쟁도 병행하는 장내외 병행 투쟁을 하고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대통령의 말씀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계속 적극 협조하겠다. 지금 호위무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인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아버지 친일 행적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평전, 책 또 다른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어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저라도 방어하겠어요. 예. 어제도 보니까 한 100여 페이지 되는 예. 그 보도 자료를 갖다 냈더라고요. 보도 자료 내갖고 보면은 보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 아버지 김용주는 친일 아니다. 진짜 친일 아닌 증거가 이렇게 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거론하는 김용주는 다른 김용주다. 사람. 그거는 사실 야당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렇다면 김용주가 3명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4번째로 올리겠다 뭐 이러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갑론을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역사적 검증이 필요할 건데 예. 어쨌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선친이 예. 그런 식으로 마치 뭐 친일 매국노로 몰리는 걸 갖다가 좌시할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건 예. 당연히 아들로서 그리고 자기 어쨌든 보면 객관적 자료들이 자기 아버지가 예. 보면 이렇게 해서 개몽 운동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들이미는 거고 예.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 보면은 좀 지나치리만큼 너무 이렇게 좀 그렇죠. 거시기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지난 그 추석 연휴 때 그 예. 당시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부산에서 9.28. 두 분 만나셔갖고 저거 하시지 않았어요. 안심번호에 의한 예. 국민공천제. 그때 얼마나 청와대랑 충돌했습니까? 그때 이후부터 기억나는 게 나 오늘 9월 말까지만 참겠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아이고 좀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호흡을 같이 맞추는 것이 본인의
어떻게 말할까 여러 가지 대표로서의 업무 수행 예. 등등등등으로 와서 예. 유리하겠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밀월 관계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좀 과시하려는 그래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재선 주자인데 이번 기회에 이걸 다 털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밀월 관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평적 당청 관계에서 수직적 당청 관계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밀월적 인척 예, 그러니까 이제 아래 위 관계로 즉 바꿔 말하면 안심번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약간 당청이 약간 삐그덕삐그덕했다라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마지막 장면 대통령이 연설 끝나고 나가실 때 모습 혹시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여당의 국회의원이 일렬로 쫙 써갖고 마라톤 무슨 돌아오시는 분처럼 모두 다 악수를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예. 안심번호제 이후에 당과 청 관계는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전체적인 장악력을 예. 확인시켜줬고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고개를 숙인 모습이고 지금부터는 밀월 관계이거나 아니면 수직 관계이거나를 더 잘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황태수 평론가 강훈식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